우리나라 국내 증시는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상법 개정 전후로 애초에 나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과거 1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내보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법 개정 자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법인세 단계적 인상 악재가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서 증시가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앞으로 얼굴 더 많이 비추면서 여러분들과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한 달 내 대폭락 나옵니다. 남은 현금 이때 다 지르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게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한 달 내 무조건 폭락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국내 증시가 최근에 잘 올라가다 멈춰 있잖아요. 약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다가 국내 악재에다가 미국의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 유동성 위기가 같이 겹친다면 저는 폭락까지도 우리가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폭락이 나온다면 중요한 건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폭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은 현금은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그 기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제가 감히 설명드리지만 바로 실전에 응용하기 너무 좋은 기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이 기준을 더해 주면은 훨씬 더 실전에서 저점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오늘 어떤 기준을 공개하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증시가 왜 하락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왜 약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입니다. 요즘에 상법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고점인 이유를 지표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런저런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 사실 그런 지표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상법 개정 전후로 애초에 나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과거 1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내보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법 개정 자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겠죠. 그럼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상법 개정이 빠르게 1차가 통과되고 나서 추가적인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2차, 3차까지 일어난 상황이고요. 현재 3차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9월 안쪽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일 자체도 바로 시행하면서 증시가 강력하게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왔던 호재성 뉴스,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뉴스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 나올 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시도하는 거니까 9월까지 시간이 남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안과 과거에 현 정부가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한지를 이미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빠르게 이미 증시에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지 몰랐었는데 1차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이미 3차까지 발표하자마자 증시가 한 차례 또 이제 홀딩스라든가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은행주, 증권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뉴스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 어느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었으면 차라리 그래 뭐 저 어느 정도 적당히 올랐다가 좀 횡보하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뒤에 이어지는 이슈를 보면서 증시가 그래도 조금은 조정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말에 발표될 예정인 현재 주식시장의 악재죠. 증권 관련된 세금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게 될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뭐 법인세는 뭐 좀 다르긴 하죠.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주식 기업 자체에 좋은 이슈는 아니니까 법인세 단계적 인상 악재가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서 증시가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어떤 단계인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여러 증세안 중 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사실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되죠. 증세안 중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서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어떤 이제 보고서가 뭐 대통령한테 현재 보고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보고가 다 끝났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이 정밀한 조합,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지는 알겠고 정밀한 이제 숫자 조합이겠죠. 숫자의 어떤 비율로 세금을 더 걷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요 정도 세부 조정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너무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에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뭐 상법 개정 또 보셨다시피 바로 시행하는 뭐 1년 뒤에 유예 기간 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적극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먼 악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4%에서 25% 이상으로 단번에 인상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단계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뭐 직전 정부에서 내린 거니까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밑에 겁니다. 지난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요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이슈예요. 항상 연말하고 연초에 세금 안 내려고 주식 파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괜히 이제 팔았다가 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연말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요건데 정말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개인 투자자들에게 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전제로 인한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현 정부에서 현재 강력하게 좀 추진했었던 지금 현 당이죠. 집권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금투세 결국에는 시행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결정이 나서 우리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증시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요걸 악재는 악재라는 거죠. 증시가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옳다 그르다 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악재가 존재한다 정도로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만큼 미세 조정을 현재 들어가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악재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코스피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품이 좀 꼈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잔고가 많이 높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멀쩡하게 상승하는 증시라든가 악재가 없는 증시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호재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운 세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증시를 누르면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6월에서 7월 한 달 새 빚이 B2가 2조 확대됐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막 투자하는 거죠. 지난 6월 신용잔고 20조 원 돌파 이후 지금 현재 7월 23일 기준에서 22조에 육박할 만큼의 투기성 거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증권사들도 나서서 신용대출 제한하는 등 열심히 이거 너무 심하다 생각이 되니까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미수거래라고 하면 뭐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빚 땡겨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3거래일 안에 하는 뭐 단기성 매매인데 미수거래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위탁 증거금까지 올리면서 투자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출해서 혹은 대량 신용 대출 찍어가지고 결국엔 사실상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증권사들도 우려할 만큼 빚에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국내 악재였어요. 그래서 뭐 단기 눌림목 정도, 그래도 뭐 악재가 있어도 단기 눌림목 정도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악재, 해외 악재까지 더해졌을 경우 좀 심한 급락까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악재냐면 7월에서 8월 다가오는 미국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뭐 다들 한 번씩 이미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본격적인 대량 채권 발행. 그리고 이 대량 채권 발행, 이 TJ 잔고를 채우는 대량 채권 발행 속에서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4년 말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미뤄져 왔었어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뭐냐면 미국이 채권을 매년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해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뭐 나눠주든 정부 정책을 좀 진행하든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들을 피는 건데, 현재 그런 채권 발행이 2024년 말부터 미뤄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7월 초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내부에 있어 같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량 채권 발행이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나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법인세 감면 정책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채권 발행 양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그 감세한 정책만 봐도 4조 5천억이거든요. 10년간. 하나 기준에서 보면 대략 6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한국의 1년 예산안이 대략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10년간 나누면 매년 600조 정도를 세금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한테 이제 세금을 이제 덜 내도 되게 해주는 거죠. 그 공맥은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이제 메꿀 수밖에 없는 단계라서 그 어느 때보다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TGA 잔고, 미국 재무부 잔고를 채워야 되는데 대량 채권 발행까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슬슬 주식시장에서 바로 어디 시장으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궁금해 하시겠죠. 항상 이 TJ 잔고가 단기간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미국 증시는 항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건 한국 증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과거 2022년도 1월달, 2023년도 7월달에 한번 TJ 잔고가 채워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실제 그때 당시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1월 달에도 TJ 잔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TJ 잔고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초반엔 좀 버틴 듯 하다가 결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좀 빨려가서 그래요. 이제 2023년도 7월 달도 동일하죠. 좀 어느 정도 이때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추세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면 증시가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소리는 바로 뭐 무조건 급락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비교적 오를 때 덜 오르고 하락할 때 좀 깊게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되면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기는 조심해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미국 채권 발행을 그 견고한 채권 발행을 위해서 미국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비트코인의 수급을 끌어오는 지니어스 액트법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 채권을 대신 사줄 수 있는 SLR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정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니어스 액트법은 빨라봤자 연말이고요. 진짜 보통 이제 내년 연초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LR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정책 자체도 애초에 이제 당장에 살 수 있는 지금 규제가 풀렸지만 바로 이제 내가 만약에 엄청난 규모로 채권을 많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살 수 없을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당 이 정책이 시행된 시기도 8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동성 악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당장에 시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빈 공간 7월달, 8월달, 좀 길게는 9월달까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빨라봤자 9월이 언급되고 있어서 현재 시기에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금 단기적으로 7월달, 8월달, 특히나 장기적으로 9월달까지는 조심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안 그래도 국내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유동성 악재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증시가 단기적인 폭락에 대한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증시는 조금 더 눌림목 타이밍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눌림목 타이밍을 좀 문제냐, 엄청나게 이제 조심해야 되냐, 정말 이게 엄청난 폭락이 오냐, 지금 현재 얼마나 깊을지는 좀 예상이 좀 사실 요거는 신이 아닌 이상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안팎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세, 살짝 폭락이 좀 시작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도 결국 4분기부터는 진행이 될 거고, 앞서 보셨던 국내 악재도 무조건 부과된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행될지도 아직 결론은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폭락보다는 적당한 좀 약간의 폭락이 나오다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럼 오히려 눌림목 자리에서 좋은 매수를 준비하는 게 우리 현실적인 전략이겠죠. 현금 조금이라도 보유하시는 거 있으시면 이때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락할지 정확한 예상이 안 돼요. 제가 10% 안팎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미를 매매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 저점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잔고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신용 잔고가 곧 직전 꺾이는 시점 대비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정도의 신용 물량이 단기적으로 빠지잖아요. 거기서 보통 과매도 구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면 겁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던지는 거죠. 과한 매도가 많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고 12% 정도 되면 충분한 과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시는 단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눌림목 매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응용하는지 좀 봐야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신용 잔고인데 맨 아래 보이시는 게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고 지금 현재 신용 잔고에 따라서 제가 이제 검은색 선으로 딱 그어놨죠. 이 시기가 뭐냐면 이 신용 잔고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2%의 신용 물량이 빠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께 해당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자리 동일하죠. 동일하게 요 해당 자리에서부터 마이너스 12%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지금 현재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네, 동일하죠. 최근에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 악재 때문에 하락했던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는 시점부터 마이너스 12% 구간을 잡아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저점이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12% 구간에 들어가면 이 자리가 완벽한 최저점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나오는 눌림목 자리도 결국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번 연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굳이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에 최근에 트럼프 관세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했었던 때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눌림목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단기 반등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추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거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상세하게 너무 저점을 잡는 타이밍에 대한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용장고가 워낙에 많이 끼기도 했고 심지어는 해당 방법이 기준이 생각보다 바로바로 응용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용장고를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거래에 대응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섣부르게 사지 않고 천천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까 12% 구간 생각하시면서 거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눌림목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확인을 어느 정도 해봐야 되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회복 속에서 미국에서 매출을 잘 낼 만한 기업들 잘 찾아서 눌림목 거래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공략 이어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가장 실전에 응용하기 좋은 것들을 위주로 골라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설명 잘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매번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만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 오늘의 구체적인 주제로는 삼성전자 이때까지 꼭 버티세요. 큰돈 법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두 번째,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언제가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의 고점을 좀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100%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을 찍고 준비하는 이유는 손가락만 빨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올라가기만을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전략을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저 의견과 다를지라도 항상 뭐 하나로 남는 내용들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앞서서 설명드렸죠. 삼성전자 상승 이유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2026년도 1분기 저는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왜 하필 이때인지에 대해서까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 첫 번째입니다. 삼성생명법 악재 해소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가 이제 슬슬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삼성생명법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삼성의 현재 삼성그룹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일단 삼성생명법이란 게 뭔지부터 간단히 좀 봐야겠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생명법이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법안입니다. 원래 한 10년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현 정부에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고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과거에 이제 보통 재벌가들 그룹주들이 그들 중에서 이제 보험사를 만들면 이제 돈 자금 융통하기 쉽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금융, 증권, 이게 유동성을 좀 잘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에게 제한을 건 거죠. 너네 계열사, 삼성이면 삼성 계열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지 마라고 이제 정해놓은 건데요. 이게 평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취득 원가라고 해서 취득했을 당시 가격을 기준해서 이 3%를 지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가 기준을 해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차이가 뭐 지금 어제 사고 오늘 사야 뭐 큰 차이 안 나겠지만 30년 전 사고 40년 전 산 주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도 구매할 때는 얼마 안 됐는데 현재는 이제 거의 몇십조 가량 되는 거의 뭐 30조 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조를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시가 기준에서 보면 약 8% 정도 됩니다. 8.5% 정도 돼요. 최소 5% 정도를 못해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규모만 해도 이제 몇십조거든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딱해서 잘못 냅두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삼성물산과 삼성 SDS를 합병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소연 지금 이제 DS증권 연구원은 소규모 합병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며 삼성 SDA 주가가 100% 상승한 후 삼성전자 합병을 진행할 경우 삼성물산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상당히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 삼성물산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5.01%와 1.63%에서 6.05%와 2.3%로 높아진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애초에 이 둘이 합병을 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뭐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결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100%,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죠. 100% 오르는 게 가능하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추세는 좀 다르죠. 삼성 SDS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에 작년 11월 대비해서 30% 상승. 최근 근래만 해도 저점 부근 대비해서 50%나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주가가 잘만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그들이 원하는 삼성물산과 삼성 SDI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신규 상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소식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좀 한 모습인데요.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지분으로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게 편입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 만에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분리하겠다고 합니다. 뭐 명분은 좋긴 해요. 뭐 자회사 편입 이후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탁 생산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탁 생산을 맡기는 빅파마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지금 현재 위탁 생산을 맡길 때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 기술력 베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기술들을 잘 베껴서 특허권이 만료된 걸 통해서 약품을 만든 게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이제 위탁 생산을 만들 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분리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믿지는 않겠지만 일단 사업 영역에서 분리한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다양한 이제 소통이 이제 단절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데 저는 요거는 그냥 정말 그냥 표면적인 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복 상장은 없다고 말했지만 수상한 삼성 내부 장부 거래를 확인해 보면 좀 굉장히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마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삼성 입장에서는 대놓고는 지금 이제 부정하긴 했습니다. 그럼 어떤 수상한 부분이 있길래 그러냐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전량 장부상 회계인 회사인 삼성 지금 현재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넘겼습니다. 뭐 이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걸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을 이렇게 팔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넘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넘기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 기업만 그냥 마냥 넘긴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에서 넘겼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넘겼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장부상의 회사 지분 100%를 받는 대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34.96%를 내놓았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앞서서 보신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얘네가 사실상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들고 있고, 그죠? 그 회사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줬습니다. 얘네가 들고 있었던 걸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직접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기준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 삼성 바이오에피스 100% 지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34.96%하고 똑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장부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지 장부에 적힌 숫자일 뿐이고 실제 가치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제대로 삼성그룹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상장을 준비할 때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삼성 과거에 지배구조 변경할 때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얼마였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34.96%가 동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현재 시가로 전환해보면 얼마냐면 26조 규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구조를 보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마치 26조 규모의 엄청난 회사인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중에 급해지면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급해졌을 때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정확히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냐면 현금을 확보한 삼성 바이오에피스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사실상 이제 모 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살 수는 없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모 회사이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현금 조달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자회사가 모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고 싶으면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삼성물산하고 합작 회사를 하나 내놓습니다.
합작 회사를 하나 딱 내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삼성물산이 이제 현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합작 회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모 회사가 자회사를 구매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설명드린 글이 내용이 해당 내용인데요. 현금을 확보한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과 손을 잡고 합작 범위를 만들어 지금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그 돈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하는 게 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고요. 이런 구조를 미리 짜놓고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급할 때는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생명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법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꼭 알아두실 점이 이 삼성생명법이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올라가길 바랄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생명이 결국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거 잠깐 이제 퍼센트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조 단위로 금액이 움직이니까요. 사실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저렴하게 나왔을 때를 오히려 이용해서 빠르게 지배구조 완성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끝내놓고 가면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이 언제 해결이 되는지 먼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더라도 일단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삼성전자에게 호재성 뉴스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얘기 빼놓고 갈 수 없죠. 바로 HBM4 단기 호재인데요. 그냥 호재면 호재지 왜 단기 호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의 HBM이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TC 본딩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HBM4 같은 경우에도 12단 정도까지는 8단, 12단 요 정도까지는 TC 본더 기존의 TC 본더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많이 공급을 했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HBM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이상부터 HBM4 16단 요 이상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다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준비는 SK 하이닉스 좀 해봤지만 그나마 이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HBM4는 12단 구조니까 아직 TC 본더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사실 이 수율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호재라기보다는 단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호재 정도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변화라든가 진짜 역전근이 진행이 되려면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아직 멀었고요. 지금 현재 단기 호재는 지금 현재 요 정도 HBM4 단기 호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기 호재가 나올 것 같냐? 엔비디아가 현재 삼성전자를 기다려주면서 퀄 테스트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간단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요. 이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괜히 이제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요. 가격 협상 결정력이 없어요. 사실상 이제 슈퍼 을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SK 하이닉스밖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면 SK 하이닉스가 부르는 대로 사실 사줘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안 그래도 엔비디아 돈 잘 벌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도 나도 좋고 할 수 없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론이라든가 최대한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특히나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아서 삼성전자 사이가 좋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윤에 이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상한 수상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가요. HBM4를
독점 생산하면 가격 협상에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3월에 최근에 뭐 이번 연도 초에 받은 퀄 테스트 결과를 아직 안 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8월쯤 나와줘야 9월 달부터 시제품 생산해가지고 고객사한테 전달해주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이거 통과됐다 안 됐다 이런 결과도 안 나왔어요. 이게 아마 삼성전자를 기다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근본적인 D램 반도체의 설계 자체를 바꾸게 되면서 HBM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죠. 이 수준이 어디까지 끌어올려졌는지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기회를 나중에 뭐 어느 정도 결정되고서라도 내년 초까지는 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HBM4가 탑재되는 게 루빈이잖아요. 내년도 이 루빈이 2026년도 하반기 출시입니다. 7월달 이후부터 출시라는 부분인데 그럼 시간이 꽤나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대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엄청난 큰 폭등을 만들어낼 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희망 고문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희망 고문이라도 계속해서 희망은 조금씩이라도 존재할 것이라고 제 예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큰 변화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본딩도 현실적으로 SK하이닉스가 좀 더 준비를 오랫동안 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대역전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본딩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삼성전자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왜 내년 1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유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는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호재성 뉴스도 있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 특히나 금리 인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서 그래요.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쫓아왔어도 아직 이 독보적인 1위는 삼성전자거든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이제 개별적인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시아 증시에 나눠서 투자할 때 단지 펀드라든가 이럴 때 이런 곳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아시아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시가총액 1위로서의 장점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됐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을 끌어내리는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해주고 있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늦어도 이 파월의 임기가 2026년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전까지 직전인 1분기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동성이 가장 넘쳐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한 파동은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호재성 뉴스가 특별히 악재만 없으면 그래도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상승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이 유동성 미국의 금리하고 삼성전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이제 이력을 보였냐, 뭐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제 과거부터 특히나 뭐 최근 10년 안쪽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한 게 2000년도 초반, 2020년도, 2021년도 이때부터 시가총액 1위를 했거든요. 1위를 기록한 다음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 1위를 하고 나서 총 미국은 금리를 3번 정도 크게 내렸는데요. 2021년도 1월, 2027년도 9월, 2019년도 7월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삼성전자의 반응이 어땠냐 보면요.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게 월봉이라서 좀 크게 보입니다. 월봉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약 15개월 만에 주가가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인되시죠? 물론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밀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호재성 이슈 있었겠지만 그죠? 그리고 다음 2007년 9월도 보면요.
역시나 금리 인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진 않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금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 신고가예요.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11개월 만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땠느냐라고 하면 좀 더 빨랐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7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신고가까지 얼마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과거부터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는 모습, 빠질 때 애초에 덜 빠지다 보니까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비교적 좀 짧아지는 모습이고요. 상승 탄력도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건 삼성전자가 점점 잘 나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 1위를 독보적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앞으로 요게 이제 더 짧아질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지위를 좀 잃었으니까 요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실히 시가총액 1위니까 유동성이 공급됨으로써 수혜를 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 흐름이 과거부터 한 지금 15개월에서 7개월 뭐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안팎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이 공급됨으로써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1년 조금 더 왔다 갔다 이제 넘어가고 있는 현재 단계인데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지만 내년 초까지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돌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동성의 혜택을 보면서 움직이는 타이밍, 그게 가장 강한 타이밍이 내년 1분기쯤이니까 마침 이제 루빈 탑재 직전이죠. 그죠? HBM4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루빈에 탑재돼 가지고 움직이기 직전이니까 그때까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내년도 1월이면 언팩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가 또 나오기도 하죠. 신작 출시에 대한 뭐 기대감, 그게 좀 잘 판매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돌아설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서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4분기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3분기쯤 살짝 조정받고 4분기쯤 분위기 안 좋더라도 잘만 좀 보유하시면서 내년 1분기까지 유동성에 대한 수혜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니까요. 만약에 HBM까지 4까지 성공하면은 완전 직전 고점 부근. 근데 이게 HBM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 직전 고점 분이 한 85,000원 부분까지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이 지금 현재 제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항상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또 모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이브리드 본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빠르게 보이게 되면서 HBM4 그 다음 12단 이상부터는 좀 다른 성과를 보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뭐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주기적으로 많이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잘 눌러 주시고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더 남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 코스피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강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수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급이 들어왔는데 비교적 좀 저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섹터도 근본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왜 제가 2000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정리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전 저의 의견과 좀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쉽게 핵심적인 기준을 많이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섹터는 2026년도가 특히나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전기차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 부진을 겪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느렸을 뿐이지 결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주춤하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성장하고 결국에는 나아갈 만한 산업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에 따른 현상들이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국내 기업들도 속도 조절을 좀 하다 보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의 경쟁에도 중국의 계속된 저가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반등하는 전기차 수출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천천히 반등해 주다가 드디어 이번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잠깐 나온 현상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세하게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건 근본적인 변화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 자동차 수출이 16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좋은 현상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품목관세 25%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판매량이 잘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연합은 지난달 전년 대비 32% 그냥 뭐 5% 10% 상승 아닙니다. 32% 더 많은 7억 6천만 달러어치의 수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유가 올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전기차 위주로 시장이 개편이 됐고 작년 말 유럽에 출시된 캐스퍼 EV 그리고 지금 이제 EV3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가형 자동차들이 잘 먹혀 들어간다는 게 보이죠. 심지어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은 현재 금리가 아직 높은 상태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금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법정금리 기준에서 기준금리 기준에서 봤을 때 한 2%대로 진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에는 경제 사이클, 금리에 대한 시점 흐름과 근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제라든가 보조금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장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에 따른 특징이 그냥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가형 위주로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전기차 가격이 싸지면은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근본적인 판매량의 변화가
유럽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유럽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서서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가형 전기차가 함께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기차는 결국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의 속도 차이였어요. 실제 시장에 성장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하고 조금 달랐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출이 증가할 만한 요인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가형 배터리 생산 시작인데요. 그전에는 저가형 배터리 하면 중국의 산유물이었죠. LFP 배터리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최근엔 나트륨 배터리까지 손을 대면서 출시를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K 저가형 배터리도 슬슬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LFP형 배터리예요. LFP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SS용이죠. 보통 공장 옆에 태양광 패널로 빛이 지금 햇빛이 있을 때 전기 생산해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근데 그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 배터리가 ESS용 배터리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에 이게 꼭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ESS용 배터리 바로 깔아놓거나 뭐 심야 전기가 비교적 싸니까 심야 전기를 뭐 저장했다 놨다가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 데이터 센터 다른 이제 공장들 비롯한 다른 공장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과거에는 이런 ESS용도 중국산이 너무 싸니까 중국산 걸 많이 사용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제품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확실히 중국산 보조금을 먹은 배터리가 시장 경제를 망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싫은 거죠. 그래서 규제를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국산 배터리들이 해당 자리를 조금씩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시장이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향후 10년간 현재 7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 배터리 가격 하락과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주요 동력으로 현재 보이고요. 실제 한국의 배터리 기업,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중에 특히나 지금 이제 SK하고 현재 LG가 적극적으로 ESS용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LG가 좀 적극적입니다. 미국 내 LFP 배터리를 위한 라인을 구축 중인 가운데 테라젠과 규모 지금 현재 8기가와트시의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온도 SK ESS 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용 도입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ESS용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차용이 특히나 중요하죠. 이번에 LG 엔솔이 국내 최초로 지금 현재 생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LG 엔솔 GM과 합작한 테네시 공장에서 연내 라인을 전환을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2027년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내 배터리사가 미국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 라인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결정을 시작으로 미국 내 LFP 생산 공장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ESS용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전기차용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수요에 따라서 GM은 삼성 SDI에도 LFP 배터리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드, 스텔란티스 등도 SK온, 삼성 SDI 등과 LFP 배터리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체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중국에게서 장비를 들여오긴 하지만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가형이 필요하고 이 보급형이 필요하니까 보급형이 시장 캐즘을 해결해 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LFP 배터리는 필수다라는 인식들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결과가 다양한 국가에서도 다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 LFP 배터리가 출시되는 시점, 특히나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특히나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곧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한 주가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가형 시장도 한국의 배터리 3사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됐다라는 건데요.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너무 과도한 생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BYD의 최대 딜러 지금 현재 첸청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는 사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20여 곳의 딜러사들이 파산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고객 1,000명의 피해가 지금 현재 났습니다.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결국엔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자동차 생산 더해라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과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딜러사들이 계속 재고가 쌓이고 판매는 안 되지 재고는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수출길 뚫어보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보조금 혜택 그 명분으로 해서 관세도 때리지.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자동차 지금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성장력이 둔화됐어요. 물론 결국 절대적인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이 성장력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보조금이 지금 현재 도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명분을 들긴 했지만 결국엔 보조금이 삭감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BYD와 장안 자동차 등 자국 전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이미 크게 줄인 상황입니다. 전기차 과잉 생산과 과도한 가격 출혈 경쟁 등이 문제가 되자 보조금을 줄여 각자 도생의 생산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태양광 패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죠. 보조금을 서서히 좀 끊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기업들이 생산력을 조금씩 긴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도한 보조금으로 생산된 전기차 재고가 쌓여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경쟁자인 우리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도 안 되게 쏟아내는 제품들이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시장에서 경쟁해 볼 만합니다. 이미 뭐 중국은 미국에는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유럽 시장 가장 최대 시장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뭐 나중에 커지면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유럽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게 너무나도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유럽이 지금 이미 뭐 중국산 배터리나 자동차에 관세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미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만 빠진다면 이제 적절한 지금 이어지는 가격이 유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장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래서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당장에는 유럽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결국 돈 벌어야 돼요. 중국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엔 도대체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은 결국 금리 인하라고 보입니다. 안 그래도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LFP 배터리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빠르면 2026년도 말부터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 LFP 배터리를 출시해서 지금 이제 전기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 저가형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보조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보조금을 대신해서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줄 이슈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뭐 다들 지금 현재 뭐 눈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 할부 구매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근데 뭐 다들 구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준금리를 기준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미국의 월간 주요 대출 금리를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자동차 신규 차 구매할 때 생각보다 금리 높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높으면 진짜 거의 8%대 신차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이자입니다. 이 이자가 떨어지면서 8%뭐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떨어지면서 6%, 5%, 거의 4% 부분까지만 떨어져 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자 부담이 거의 뭐 2배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어느 때보다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도 역사적으로 뭐 브랜드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너무 높은 시기에는 판매량이 조금씩 저조해지다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분위기가 오면서 한번 지금 이제 위기를 맞고 그 뒤에 금리가 충분히 떨어지고 나면 자동차 판매량은 항상 강하게 지금 증가해 왔었습니다. 직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정말 특별한 상황, 공급망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만 제외하면 웬만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자동차 판매량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제 사이클로 변하지 않은 진리인데요. 뭐 내연기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잘 팔리겠지만 특히나 전기 자동차도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판매량이 뭐 극적으로 변하지 않겠지만 저가형 전기차 LFP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지금 현재 공급하려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금리는 언제부터 하락할 것이냐? 첫 번째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미 여름 대비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금리 인하 여부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미 뭐 7월달, 8월달 지표가 확인되고 나는 9월 FOMC 미국 금리 결정일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때 조금씩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고요. 이번 연도 2025년도 연내에는 2번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커진 시기는 언제냐면 2026년도 5월달입니다. 2026년도 5월달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냐면 파월 의장이라고 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기가 끝납니다. 여태까지 이 트럼프의 엄청난 압박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 우직하게 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버텼던 인물인데 이분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인물이 임명될 예정인데요. 이 다음 인물이 예상보다 조금 더 이 강력한 인물이에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 하자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끝나면 다음 윌러 이사라고 해서 트럼프가 임명하는 새로운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부터 더욱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현재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감소했다고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분기별로. 역사상 최고치라는 건 자동차 가장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도 유럽 시장이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미국 본토에서 그대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그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작을, 그 근본적인 변화를 누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은 보조금 혜택이 따로 없으니까, 지금 폐지가 됐으니까, 그죠? 이제 바로 금리 인하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에 따른 흐름은 관심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판단이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잡아놔야 다양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정말 근본적인 요인들이 악재에서 호재성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25년도 지금 하반기부터 엄청 극적인 변화를 일어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2026년도부터는 서서히 하나씩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2026년도부터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정말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장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미국 본토 안에서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 특히나 뭐 LG엔솔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SK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나 더욱더 적극적이니까 해당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소재 기업들, 뭐 지금 이제 배터리 완성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전부 다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상황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있어서 나머지 상세한 부분 좀 뺐습니다. 다음에 또 더 상세하게 집중 분석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 또 올라오면 항상 잘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로봇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이 좀 난다 싶으면 다 싹 다 고평가고요. 애초에 이제 평가를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돼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간단한 로보티즈 분석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어서 제가 후속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너무 희망적인 얘기 말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극단적이라 설명드렸잖아요. 돈 그래도 좀이라도 벌기 시작한 기업들, 성장이 진짜 가시화되기 시작한 기업들은 싹 다 고평가고 현재 그 이외에 뭐 나머지 기업들은 다 싹 다 적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 제대로 매출이 나는 기업은 정말 극소수인 상황인데 이유는 뭐냐? 경쟁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고요. 당장에 돈을 벌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하드웨어 및 부품은 직접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 이제 본체를 만들거나 혹은 그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요. 중국에서 가성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한 기술로는 웬만하면 이제 중국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중국의 제품을 납품하고 시장에 성장을 파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이걸 뚫은 게 누구냐면 이게 로보티즈가 뚫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중국하고의 하드웨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초반에야
그나마 한국의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보셨죠? 결국 가성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적당한 품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로봇들을 뿌려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의 생산 체계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서 오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이 원자재 가격에서 오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제 비용 자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사실 중국에게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내부에 들어가는 AI 로봇 컨트롤이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싹 다 미국한테 지겠죠. 사실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애초에 AI 기술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소프트웨어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대기업을 기반에 둔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성장성에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로보티즈 얘기도 좀 동일하고요. 그나마 다들 알고 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게 지분을 인수 받으면서 결국엔 인수합병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완벽하게 삼성그룹주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봇 기업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출 나는 기업들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로보티즈는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살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LG그룹이 지분을 현재 7% 정도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냥 그 개천에서 용난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뭐 처음부터 뭐 LG가 바로 투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LG그룹이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LG그룹이 중간중간 기업이 힘들 때마다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꽤나 많았고 실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완성해가는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모지에서 사실 성공한 기업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판매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기업에게 부품도 납품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나 중국 기업들도 내재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좀 있다. 그리고 MIT와 피지컬 AI 공동 개발에 착수할 만큼 확실히 연구실 단계에서 사용되는 부품에 이제 현재 로보티즈라는 기업의 제품이 들어갈 만큼 뛰어난 제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업들한테 인정받고 있다. 기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스탠포드와 구글 딥마인드, 알로하 프로젝트에 채택되어서 실제 장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AI 워커라는 지금 현재 로봇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나 액추에이터 기술이 너무나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미국 쪽에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액추에이터 추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이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인건비도 저렴하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 쪽으로도 수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좀 생각해서 그런지 해당 지역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게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요 매출을 보시면 근데 특징은 하나의 제품에 거의 몰려있는 모습이죠. 액추에이터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액추에이터에 거의 이제 로봇 관절이죠. 거의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잘 하니까 매출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중국에도 판매가 되고 심지어 미국에도 판매가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기술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데다가 가성비가 높다라고 평가를 좀 받은 거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판매 증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아직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막 상용화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부품을 잘 안 바꿉니다. 부품을 바꾸는 건 오히려 뭐 어느 정도 생산에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을 넘볼 때거든요.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될 때 보통 그런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를 계속 썼습니다. 변수 없이 계속 수율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죠. 로봇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평가받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로보티즈의 후속으로 이 대기업의 어느 정도 후광을 받으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술력도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기업은 아쉽게도 없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은 하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바로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에 직접 연관된 계열사는 아닙니다. 뭐 현대 그룹 자체가 애초에 이제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근데 그래도 현대 계열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이 대기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대무벡스는 도대체 그럼 뭘 잘하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동형 로봇들을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무벡스 제품 판매 비중을 좀 봐야겠죠. 그럼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냐라고 하면 물류 자동화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승강장 안전문, 뭐 요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뭐 지하철 뭐 이런 데서도 승강장 안전문 사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물류 자동화. 이쪽에 이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시면 승강장 안전문에 대비해서 봤을 때 봐도 매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죠. 높은 비중으로 현재 물류 자동화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류 자동화가 뭡니까? 로봇이죠. 앞서 보셨던 이런 로봇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품은 누가 많이 사가냐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사가냐? 현재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요즘에 해외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진출 많이 할 때마다 이 물류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현대무벡스의 매출이 껑충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연도별로 보시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밑에 보이시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작년 대비해서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도 중요한 건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해외에 진출해서 본토 안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겠죠. 자세한 얘기를 좀 보시면요. 현대무벡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4년이죠. 493% 뛰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 공장 많이 지었잖아요. 뭐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대무벡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은 북미 등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과 함께 지금 이제 타이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유통, 택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른 성과를 나타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핵심 사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실현해서 탄탄한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 연간 수주액 4천억 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서 작년에 4,2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수주 잔액을 역시나 갱신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수주가 들어온 게 더 빠르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수주 잔액이 쌓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연도에도 긍정적이냐? 뭐 작년까지야 그래 관세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지. 뭐 바이든 정부도 정부가 바뀌기 전에 보조 혜택 받으려고 뭐 공장 짓고,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과도한 관세를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 공장 짓는 거 알겠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에도 그럴 일이 또 일어나냐?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한국도 미국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25% 관세에서 15%대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투자를 선언했냐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화 돈으로 하면 760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그래서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원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본토 안에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선박을 잘 못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조선 사업을 좀 탐내고 있죠. 조선 그리고 철강까지, 뭐 보통 이제 철강이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까지 이어지니까 철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금액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0조에서 600조 정도의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 그냥 한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하고 함께 미국에 투자하자라는 결론을 내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결국 미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공장 짓겠죠. 그 공장 지으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화 물류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인건비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옮기는 건 사실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현대 무벡스의 제품 같은 것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이미 2년 동안 2023년, 2024년 동안 이 미국 현지 공장이 증설될 때마다 입증했던 것들이 현대 무벡스의 실적이니까 이번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스마트 솔루션 기업의 현대무벡스가 최근 역대 1분기 실적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이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올해도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미, 호주 등 글로벌 대형 수주 현상이 진전되면서 1분기 실적도 순항할 수 있었다며 7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미, 호주 등 2023년, 2024년 글로벌 대형 수주 등으로 2년 지금 이제 연속 연간 신규 수주액 4천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창사 이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바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다 근데 또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로봇 기업들 중에 정말 거의 몇 없는 연속 3년 연속해서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결국 매출 영업이익이 증명된 기업들의 투자 자금들이 한쪽으로 좀 몰리거든요. 기술력, 엄청난 독보적인 무언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사실 밥을 먹여주진 않거든요. 심지어는 뭐 까딱 잘못하면 기술 유출에 중국이 이제 겸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꽤나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업들도 물론 뭐 후보 기업들도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런 기업들도 제가 나중에 있으면 필요한 괜찮은 기업들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에게는 돈을 많이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매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흑자와 연속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현대 무벡스 를 중심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뭐 기술력이 뛰어나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대기업에게 인수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중국 기업들한테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수출길이 열리는 기업들도 하나씩 생겨날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돈이 벌리겠지만 사실 그런 기업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심지어 어떤 기업이 선택받을지도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종목은 하나 관심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입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3개의 종목 정도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 종목 하나, 소프트웨어 종목 하나, 그리고 현대무벡스까지 이런 물류 종목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우선은 이 물류 종목 중에서는 현대무벡스가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라서 이 기업 먼저 안정적으로 넣어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한 종목이 보이면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뵐 수 있으면 추가적인 종목 또 많이 내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준비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1부에서 이제 4부 동안 여러분들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현재 로봇까지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많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담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시청하시면서도 뭐 하나라도 남는 영상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워낙 이제 4부 이제 네 번의 이제 여러분들께 주제 4개의 주제로 시장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좀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고요. 여러분들께 다음에도 영상을 좀 만들 수 있게 되면은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뵙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금방 찾아뵐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바로바로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재진의 지금 현재 주식 전략실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채널에서도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영력의 이야기가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서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